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어서 성종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살인파 등용 이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파가 어떻게 변신했는지 굉장히 많은 사화를 또 겪게 되거든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런데 성종 때 등용했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러 살인파 내에서도 붕당이 이루어지고 여러 파들로 나뉘고 남인 뭐 소론 노론 그 다음에 뭐 동인 서인 그렇게 나뉠 거예요. 그 흐름을 잘 쫓아오셔야 돼요. 그 기원이 성종 때 일어나. 홍문관 설치했죠. 아까 홍문관 얘기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연 강화하고 억불제도 이 경연에서 성종이 많이 들어주신 거죠. 억불정책해서 억불정책이 나오고 무슨 그런 얘기 숭불정책이 나오고 한다는 건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센스로 느껴야 돼. 숭불이 나올 적에는요 불교를 숭상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체제적인 억불이 나오는 거는 불교를 숭상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도첩제 실시했는데 도첩제를 폐지한 걸 여기다가 도첩제 실시 폐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폐지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신분증 너무 많은 승려들을 공인을 해주면요 스님들은 군역을 안 지시잖아요. 세금도 안 내세요. 굉장히 국가의 내실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그래서 이때는 도첩제 실시를 폐지해요. 그리고 변방을 안정케 하고 학문진흥과 제반 문물제도를 정비하는데 그 와중에 그 문물제도 중에 경국대전의 완성이라는 아주 큰 업적을 세우시죠. 그래서 통치방면과 이념제식 굉장히 기본서예요. 그래서 조선왕조는 어떤 것에 의해서 통치되었냐 하면 딱 두 개를 적으라 하면 경국대전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조오레이가 나와요. 국가행사 의례서예요. 왜냐하면 왕권의 강화와 왕권의 존엄성을 알리려면요. 국가행사를 정확하게 해야 돼. 아주 법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럴 때, 이럴 적에는 이럴 때. 의식이 다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국조오레이 경국대전이 아주 기본적인 국가서예요. 그것이 성종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요약적 민주주의 제가 아주 엑기스만 뽑아놓은 게 경국대전은 세조에서 성종이야. 이제 영조 때 속대전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정조 때 나와요. 정조 때 대전통편, 그 다음에 고종 때 대전회통이 나와요.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들 서적들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경국대전은 서적이라고 할 수 없죠. 법전인데 이 법전의 흐름, 이름이 바뀌고 내용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 특히 뭐 속대전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문제. 하지만 어느 왕 때 이렇게 됐어. 속대전, 대전회통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고종 때 대전통편, 회통 나왔어. 대전통편은 정조 이렇게 매칭을 잘 시켜야 돼요.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넣어 놓은 거예요. 중앙의 정치 조직 보세요. 고려 때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중앙의 정치 조직은 경국대전에 으로 통치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이 단순히 법전이 아니야. 법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통치 체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권력의 독점과 부정의 방지, 그 다음에 왕권과 신권의 조합. 왜냐하면 그냥 왕의 기분에 따라서 시스템을 움직이면요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딱 어떤 책이 있는 거야. 기본서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를 하면요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권력도요 너무나 왕권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전제국가가 돼. 너무나 신권에 가 있으면 이거는 왕권이 실추가 돼. 그렇기 때문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운 추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서사제, 서경권 등을 했고 이제 의정부 서사제 이제 얘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관리의 체계는 양반, 그 다음에 양반은 저기 있죠. 고려 때도 양반이었어요. 문관, 무관. 무관 시험이 없을 뿐이지. 그렇죠? 그리고 당상관은 뭐예요? 당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당하관이 있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당상관 같은 경우는 정삼품 이하의 품계로서 당상관 같은 경우는 정일품에서 정삼품. 그러니까 완전히 벼슬아치로 치면은 가장 탑 클래스죠.
그래서 의정부의 삼정승, 각부의 판서 등 고국관리, 그 다음에 정책의 논의 및 중요 관서, 그 다음에 당하관은 정삼품 밑에 있는 분들, 그쵸? 실무 담당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상관이 있고 당하관이 있는 이유는 이제 이조전랑이라는 벼슬이 나와, 벼슬아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조전랑이 참 문제거리가 돼. 당하관의 벼슬아치를 청구하거나 등용할 적에 이조전랑의 소관이야. 당 상관들도 이조전랑한테는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 상관과 당 하관의 구분을 잘 지으시라는 거예요. 의정부 같은 경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정총괄의 총괄각 조정 기능하고 정책의 수립과 재상 합의 기관으로, 지금 합의 기관으로 영의정, 좌의정, 의정, 그거예요. 황희정승을 계속 등용한 이유는요, 세종이 황희정승을 중심으로 이렇게 합의를 할 적에 끌어나가라는 뜻인 거야. 왕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쵸? 왕의 목적은 그거 아니시겠어요? 왕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황희를 통해서 신하들을 결집시키고 모으기도 하고 왕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게 두는 거죠. 정책의 수립과 재상 합의 기간 6조 나와요. 그래서 경복궁 딱 앞에 거리가 6조 거리잖아요. 이 관청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왕의 명령 집행 2조, 호조, 제가 뭐 2호 예병 현공을 다 일일이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들을 했는지 정도는 아시면 좋죠. 그래서 행정의 분담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였어. 그리고 어때요? 통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담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업무를 분담시키면서 어떻게 돼? 서로 견제도 하고 같이 통합도 하고 이러란 뜻인 거예요. 여기에서 승정원 중요해요. 승정원과 의금부는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실 그 부서예요. 그래서 승정원 일기처럼 왕명을 출납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 비서실장처럼 옆에서 왕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출납하는 거죠. 그리고 의금부 같은 경우는 왕의 특별 재판이야. 의금부 중요해. 한성부하고는 달라. 중요해요. 그래서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권 강화 기능을 했다. 그리고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나오죠. 이 중에서 사관원과 사원부는요, 양사예요. 홍문관까지 들어가면 3사가 되는 거야. 요거 구별 꼭 하세요. 그래서 사관원과 사원부는 서경의 권한도 있어. 서경이 뭐예요? 왕이 관리의 임명이나 어떤 일을 할 적에 어때요? 대간, 이 사관원과 사원부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직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사관원과 사원부는요,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간의 서명을 거치는데 왕이 보니까 이 관리는 임명하지 않아야 되는데 임명을 하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이 거부권을 행사해. 왕은요, 좀 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 이것이 왕권의 조화로운,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운 모습들인 거죠. 홍문관이 들어가면 학문 연구 들어가고 언론 이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관원 사원부는 양사, 홍문관이 들어가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은 뭐예요? 3사예요. 충추관 있죠, 예문관 있죠, 승문원 있고 한성부. 한성부도 아까 여기 보면은 서민 재판하네. 그렇죠. 포도청이라고 해서 일반 서민들, 백성들은요, 잘못이 있거나 무슨 뭐 투서가 들어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한성부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그 포도청 자리가 지금 보면 광화문 사거리에 있었어요. 특히 그 우체국 자리.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이건 하나의 그냥 웃고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어떤 무속인을 불러다가 왜 광화문에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느냐, 그 사거리에서 물어봤더니 그쪽에 한성부에서 예전에 포도청 자리가 있었던 그 다리에서 사람이 다 많이 아무래도 상해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일단 한성부로 들어가면 살아나오기도 힘들죠. 아니면 정말 목숨을 유지한다고 해도 완전 몸이 안 좋게 되는 거죠. 상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상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원혼이 있어서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저기가 기가 세서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안 된 거죠. 아무튼 간에 그쪽에 진짜 포도청이 있고 그랬으면 아무래도 억울한 사람들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인간의 사람들의 유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가 세긴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맞건 안 맞건 간에. 아무튼 간에 한 성분은 이런 기능, 의금부는 다른 기능이죠. 그래서 지금 이 중앙의 정치 조직 보시면서도 왕권 강화, 왕권 견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균관 나오죠. 뭐 성균관 모르시는 뭐 없고 다음 페이지 보면 삼사, 양사, 서경제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제도도 많고 기능도 많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도 있지만 왕권을 견제하기도 해. 그러니까 완전히 왕이 다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도 마련을 해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론 보면 정치적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 보면은 특히나 행정구역에서 보면 설명 나오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 지방군 파견되지 않나? 그렇지 않죠. 고려 때 보세요. 현종 때 매번 문제 나오는 거 있어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 이랬어요. 그런데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대. 조선 때부터. 그죠? 요거 꼭 체크. 그러셔서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 나온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설명들 있죠. 이걸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거 보면 거의 다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구역 팔도 관찰사죠. 그 다음에 부목군현 나오죠. 이런 것도 뭐 제가 다 일부 뭐 팔도에 뭐뭐뭐가 있는 거 이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팔도 관찰사 파견된다. 그 다음에 부목군현에 현령 있다. 군은 군수, 지금도 군수 계시잖아요. 현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에는 현령은 없죠. 그리고 면리통 있죠. 면장 뭐 지금까지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면리통에서 중요한 거는 향촌 주민 중에 책임자를 선임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다는 거. 요런 것은 이제 센스, 여러분 센스로 요런 거는 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센스가 이제 생길 만도 해요. 그리고 4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향촌 주민 중 책임자를 선임하고 수령의 명령을 집행해서 촌주가 나오는 거. 촌장 뭐 이런 분들. 모든 군현의 지방관 파견하고 향리들은 지위가 약하대.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비교는 안 해놨지만 고려 때는 향리가 최고야. 향리가 그냥 별거 다 해. 막 향도도 조직하고 막 그래서 철불들도 주조하고 막 향리들이 일이 굉장히 많아. 왜냐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까 막 향리들 뭐 촌장 이런 분들. 그런데 조선 때는요. 수령을 파견하자. 수령이 뭐예요? 그냥 쉬운 말로 사또야. 변학도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파견을 하니까 향리들은 수령을 보좌하는 기능으로 지위가 격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 이런 변화 문제 날 가능성 높지 않아요? 변화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변했대. 그러면 안 변한 거가 문제 날 가능성이 높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볼 적에. 그런 건 외워야죠. 그렇죠? 고려의 사신관 제도 보면은 고려의 사신관 제도가 예전에 사신관 제도 있었어요. 고려 때. 근데 고려 때 사신관 제도가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면서도 그때 아주 큰 힘을 발휘해. 그래서 신라는 부흥군이 없잖아요. 신라의 부흥을 원하는 부흥군이 따로 없어. 그거 다 사신관 제도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찾아보세요. 그래서 고려의 사신관 제도가 유양서와 경제서로 이거 문제 자주 나와요. 유양서에서는 뭐 했고 경제서에서는 뭐 했어? 경제서는 유양서와 정부 사이를 중간에서 연락하는 기능을 했어요.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향촌 질서의 변화 요런 있죠. 변화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이렇게 됐어. 이렇게 변화됐어. 이런 게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향촌 질서 변화 보면 임진왜란 이후 향소 또는 향청이라고 부르고 임진왜란 후 17세기 경제소 혁파되고 향안 작성, 향규 제정. 그래서 이런 향촌의 지방사족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쓰인 거야. 지방은요. 이제 사림의 시대가 오는 거야.
사림들이 다 지배해. 지방 사족이 뭐예요? 선비의 족들. 그래서 기억하시죠? 서원들에서 모시는 배양자들이 다 달라. 유송령은 누구, 이황은 누구, 이위는 뭐 이렇게 나오죠. 그것들이 뭐야? 이런 분들이 다 사족을 이루는 거야. 선비들의 족을 이루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사림의 근거가 되고 사림들이 계속 중앙으로 진출하는 거죠. 사림들이요, 화를 많이 당해요. 사화를 거쳐서 굉장히 많이 제거도 당하고 화를 당하고 많이 죽어나갔어. 그런데도 끊기지 않아. 이런 사족들, 사림 그 집단들이 지방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인해전술로. 못 당해요. 중앙에서만 있는 사람들은요, 제거당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방에서 계속 올려보내는 거야. 그래, 죽기 살기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그렇게 되면요, 정말로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아서 강해지는 거야, 점점. 살아남는 게 많거든.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 조선의 향리에 대해서 문제가 저기 참고로 넣어놨어요. 맨 끝에 보면 무보수직으로 군사 지휘권도 없었고 조세 공물 징수와 요역 징발은 지방 관리가 담당해. 그러니까 향리는 이제 힘을 잃은 거야. 그런데 고려 때 왜 향리들이 더 힘이 셌었어요? 나라의 정치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려 같은 경우는 호족들의 나라잖아요. 호족들이 왕건이란 사람을 지지해서 태조 왕건이 탄생되고 고려가 탄생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힘이 세. 다 무슨 지방 가문이야. 당연히 향리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그 사람들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뿌리가 그런데 지금 와서 다 박탈할 수는 없잖아. 지방관도 다 파견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조선에서는 어때요? 지방관을 거의 다 파견하니까 어떻게 돼? 향리들의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방관들이 그 역할을 다 뺏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군사조직과 군역제도 보세요. 군사조직은 이거 중요하죠. 중앙의 5위. 그래서 궁궐수비와 수도 담당하고 정병, 갑사와 특수병. 특수병과 갑사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육군, 병영, 수군, 수영으로 조직하여 영진에서 보면 영진 뭐야? 진, 나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일정 기간 정군으로 복무 후에 풍계를 받게 되는 거죠. 농민 의무병 있고 진관체제. 진관체제 아까 앞에서 나왔어.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였는데 세조 때였어요. 그쵸? 그러셔서 진관체제에서 15세기 세조 이후 실시되었던 지역 단위의 방위체제로 각도의 병력을 설치하여 주진과 그 아래에 진을 설치하고 그 밑에 지휘관을 어떻게 되는 거야? 각 지역의 지방관이 지휘를 하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방법들이 이제 제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방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잡세꾼은 뭐예요? 향토방위 예비군의 성격으로 전직관료, 서리는 뭐야? 하급 관료들. 그리고 향리, 교생은 향도에 다니는 뭐 생도들, 그다음에 노비. 그러니까 잡세꾼은 중앙군과 지방군에 편제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직관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잡세꾼에 편입은 됐어도 실질적으로 군역을 지나요? 안 지지.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백성들, 다른 양민들이 굉장히 그 목까지 해내려니까 이중고가 되는 거예요. 군역제도 보세요. 양인 개병제, 그 다음에 농병일치제는 뭐예요?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이 농한기 때는 군사훈련을 받고 농번기 때는 어떻게 돼?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직업 군인은 아니라는 뜻인 거죠. 나중에 조선 때 후기 때 가면요, 이게 말도 못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임진왜란도 막아내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농병일치제가 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군대도 가는 사람만 가. 군인이 돼. 이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이 군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방력이 약화되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현역 군인이 정군이 되거나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위인데, 그러니까 이런 제도예요. 현역 군인이 되는데 정군이 되기는, 지금 군인하던 사람이 계속 우리 시쳇말로 이런 거 있잖아. 말뚝 박는다. 정군이 되면은 군인이 되고, 나는 정군 안 될 거야, 나는 그냥 저기 일반 백성 할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던 사람들은 그냥 계속 돈으로 그냥 무마시키고, 그것마저도 안 내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지속되는 거예요. 현직 관리나 학생은 제외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빼고, 한직 관리 빼고, 전직 관리도 잡세권에 들어갔는데도 복무를 안 하고, 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그 사항도 없는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는 체제인 거죠, 이것이. 교육기관과 관리등용제도, 교육제도는 중앙에는 성균관, 요거 교육제도도요, 문제 나올 확률 높아요. 그래서 사부학당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부학당이었어. 지방은 향교, 서당. 16세기 이후는 서원의 성립으로. 아무튼 16세기 이후는요, 서원 건축, 살인 뭐 이런 게 키워드야. 그리고 과거 응시 자격은 있어요. 수공업자, 상인, 승려, 무당, 노비, 서얼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가능해. 사실 누구나 가능한 건 고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인이면 누구나 가능했는데, 이제는 조선 때 완전히 서얼 뭐 이런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서는 뭐야? 서얼할 적의 서는요, 양인, 첩의 자손을 서자 이러잖아. 얼자가 들어가면요, 천인, 첩의 자손이 서얼인 거야. 그러니까 서자에서도 더 급이 낮은 게 서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나눴어요. 다음 페이지, 우리 이제 사람을 모든 등급으로 나눠서 모든 사회생활, 무슨 뭐 가옥의 구조, 생활 양식들을 등을 규제하던 제도 뭐예요? 신라 때 있었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 때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관리증형제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리가 과거의 종류 나와요. 문과, 무과. 특히요, 소과 나오고 대과 나와요. 그러면 문제 나가요. 성균관은 입학할 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쵸? 일단 소과에 합격을 해야 돼요. 성균관에 입학하려면. 그러니까 생운과 진사 이런 사람들이 성균관에 입학해서 성균관인 대과, 문과에 합격을 하면 이제 과거 급제가 되는 거야. 많지 않죠. 과거 급제한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과 같은 경우는 무예시험체인데, 무과는 대과만 있지 소과가 없었어. 그쵸? 무과 제도는 있었지만 소과가 없이 대과만 치르는 거예요. 잡과 같은 경우는 특수관이 있어서 3년마다 분야별 정원이 있었어. 그러니까 잡과 같은 경우는요, 뭐 역과, 율과, 뭐 의과 이런 분들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고소득층이 예전에는 잡과를 보셨어요. 그래서 잡과에서 보면 물론 필요할 때마다 또 뽑으시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3년마다 분야별 정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체크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문과 시험에 소과 있고 대과 있었다. 그 다음에 3년마다는 잡과다. 그리고 과거의 실시 보면 정기시험은 3년마다 식년시, 그 다음에 복시, 전시를 거쳐 33명 선발은 아까 얘기하는 몇십 명 중에 33명인데 부정기 시험도 있었어요. 무슨 나라에 무슨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것을 제가 요약 정리를 해놔서 식년시는 이래, 별시는 이래, 중강시, 알성시까지. 이것도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과거 제도도요, 일종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실시는 이렇게 해서 있었어. 그런데 특별 채용이 없었나? 특별 채용 있죠. 사람 사는데 왜 특별 채용이 없어? 다 있죠. 그래서 천거는 대부분 기존 관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취재는 하급 관리. 음서 당연히 나오죠. 이거 천거와 음서 고려 때도 있었어요. 음서는 2품, 3품 이상의 자재로 축소해서 고려 때는 5품까지도 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 사회의 고려 귀족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이 뭐인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음서고 하나는 또 무슨 토지제도야. 찾아보세요. 그쵸? 무슨 전이야. 그쵸? 그래서 보시면 고위관리 승격이 근데 문제는 음서 같은 경우는 고려 때는 이렇게 음서로 들어온 사람이 높이 올라갈 수 있었어. 근데 조선 때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줄어들었지만 뭐예요? 더 이상 높이 못 올라가게 그 클래스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위관리 승격이 어려웠구나. 음서로 들어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쵸? 지금도 무슨 국가유공자나 무슨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셔갖고 들어가실 적에 포인트제 받기도 하잖아요. 무슨 응시할 적에. 그쵸? 특징이 이렇고, 그 다음에 상피제, 그 다음에 서경제 실시했고, 아까 나온 서경제 그거예요. 그럼 서경권을 갖고 있던 부처는 무슨 원이지? 양사 있었잖아요. 사모모 두 개 있었어요. 그쵸? 식년시 요약정리 나오고 왕조별 교육제도 중요해요. 중앙은 이랬어. 이거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바꿔서 발해 때 무슨 태학이다. 조선 때 국학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다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경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때는 서원이 있어서 저번 시간에 서원, 서당, 향교 얘기했던 적 있어요. 구별 꼭 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교통과 통신 나오면 여권제 나와. 그리고 조은제는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지방에서 물길을 쫓아서 올라오는 거야. 세금 거둔 것을. 조창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창고죠. 그다음 봉수제 뭐예요? 연기로 어느 지역. 지금 남산을요, 예전엔 목멱산이어서 거기서도 봉화제도가 있어요. 봉수제도가. 군사용 목적으로 설치하여 불과 연기를 사용하여 신호. 거의 군사용인데요. 무슨 일이 있거나 아니면 침략을 받았거나 그러면은 봉화를 띄우죠.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의 전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사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조선은 사림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픈 역사지만 뭐예요? 붕당도 보셔야 돼요. 사실 말하기 껄끄럽죠. 여기 사림에서 대두됐는데 붕당까지 이루어져 갖고 결국은 붕당에서 또 외척 세력까지 들어오면서 완전히 조선의 말이 완전히 붕괴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시발점이 여기에요. 아까 사림의 정계 진출 얘기했었어요. 성종이었죠. 그리고 사화 발생해. 그 다음에 붕당은 또 언제부터? 붕당은 사림 내에서 붕당이 일어나. 그러면 어느 왕? 선조 때였어.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조선 왕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왕 두 분을 뽑으라면 한 분은 선조고 한 분은 인조라고 했었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럴 이유가 있겠죠. 이제 앞으로 보시면 돼요. 선조 즉위 후 사림 전국 주도하고 동인 서인으로 붕당이 일어나. 붕당은 동인 서인이래. 이제 막 헷갈리는 무슨 인자 들어오는 게 많아. 무슨 론자도 많아. 그쵸? 이제 그 세계로 이제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붕당 정치의 심화, 동인의 우세. 그러니까 동인하고 남인이 막 계속 서인 막 이제는 남인 되고 막 완전히 이제 이름들이 다 바뀌게 돼요. 그런데 뿌리는 같아. 사림이야. 그리고 광해군 때 북인 집권하다가 광해군, 그러니까 인조 반정으로 인하여 이제 서인이 득세하고 이제 서인과 남인에 공존하다가 이제 서인 집권하고 이제 노론, 소론이 나오고 되고 이렇게 돼요. 이거 꼭 외우는데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요. 흐름대로 보시면 돼요. 이미 사림 등장한다고 나왔었잖아요. 어떤 왕에. 그거 보시면서 하나씩 퍼즐 맞추듯이 짜맞히시면 돼요. 사림의 대두 보면 뭐예요? 사림 같은 경우는 중앙 진출보다는 지방에서 지방민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유양서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사실요 보면요 중앙에서 낮은 하급관리로서 일하는 것보다요 지방에서요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다 그 지방민들을 지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좀 더 지배력이 욕망이 상승하면 막 중앙 정계로 진출하는 걸 꿈꾸지만
실은 지방에서 있는 게 더 알짜배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력 형성 보시면 고려 말 때 온건 사대파의 후예로 영남 일대 그 다음에 기호지방으로 확대됐어요. 저 영남 쪽 안동 뭐 이런 쪽 그쪽에서 이제 계속 살인들이 발굴이 되는 거죠. 교육시키고. 학풍은 경학 중시했어요. 그리고 진출 같은 경우는 성종 때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살인 등용했어요. 아, 그러면 관악파에서 이제 관악파 얘기도 나오고 관악파에서 훈구파로 가는데 훈구파를 견제하려니까 성종이 살인파를 등용했대. 여기까지. 그리고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그러면 살인의 성장 한번 보세요. 살인의 기반은 중소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 그 다음에 왜냐면요. 선비들도요. 그냥 밑에 부리는 뭐예요? 노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부리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뭐가 말이 먹히는 것이지. 혼자 뭐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뭐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지주로서 지방에서 탄탄한 경제력을 이미 쌓은 거예요. 그래서 성리학 연구하고 서원 향약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장악하는 거야. 일단 지방민을 선도하는 거죠. 리드하는 거예요. 주도하면서 지배력을,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전략일 수도 있죠. 성종의 살인 등용 보면 계속 이게 나와. 아, 훈구 세력 등 저기 견제, 그쵸? 다음 페이지 훈구파와 살인파. 훈구파 나오고요, 살인파 나와요. 그러면요, 일단 훈구파가 뭔지 보시자고요. 15세기 때 뭐예요? 세조의 집권을 도와 공신이 되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이후 형성된 급진 사대부야. 그러니까 관악파를 이루던 정도전이 개국공신이잖아요. 조선 왕조를 개창한. 그 관악파가 이제는 세조 때 훈구파가 되는 거예요. 관악파의 후계자들이 세조의 계유정난을 성공시키게 돼요. 그래서 재집권해서 이제는 15세기 때는 훈구파야. 그러다가 이제 살인파가 15세기 중반 이후부터 16세기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살인파가 이제는 붕당이 되면서 쭉 이제 가게 되는 거야. 지역은 한양이고, 그 다음에 지방체제는 중앙집권, 그 다음에 사관은 자주적 사관이고, 그 자주적 사관이 나온다면 단군이 나와야 돼요.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주적인 마인드죠. 문화, 15세기 민족문화 창달. 그런데 살인파 같은 경우는 15세기 중반 이후에 성장해서 뭐예요? 지역은 영남, 기호지방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는 기호지방이 경기도 쪽이었어요. 충청하고. 지금은 뭐예요? 기호지방이 어디예요? 서울, 인천, 경기, 뭐 대전 이런 곳이잖아. 근데 예전에는 충청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였어요. 지역 같은 경우는 영남하고 기호지방이야. 그래서 영남 쪽은 동인이고 기호지방은 서인이야. 그러면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역성혁명을 거부하고 이 사람들은 사림 같은 경우는 완전 뒤집어 엎는 역성혁명 있잖아. 그 뿌리는 어디가? 정도전하고 정몽주까지 올라가. 그 역성혁명을 거부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역성혁명 거부하고 도덕과 의리 명분 중시하는 거야. 왜냐면 도덕과 의리 명분 중시한다는 건 곧 뭐야? 고려를 왕조를 지속시키고 싶은 거야. 그 와중에 개혁을 원하는 것이지 그 조선 왕조를 거부하고 배신하면서까지 새 왕조를 세우고 싶지는 않다는, 거기에 동참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내려간 거예요. 경제는 지방 중소지주층, 그 다음에 사관은 조나주의. 조나주의 같은 경우는요, 기자 중시했어요. 특히 이 같은 분은요, 기자실기라는 데서 기자라는 저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건 설명할 건데 앞으로 단군조선보다는 기자의 주나라 기자에 의해서 이 조선이 이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주의 사상이에요. 중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화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파의 세계관이에요.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사관이 조나주의고 그 다음에 16세기.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인파 같은 경우는 아주 거의 맹신에 가깝다 할 정도로 명나라, 청나라, 뭐 조나주의에 굉장히 심취돼 있던 학파예요. 그러니까 파가 단순히 학파가 아니죠, 사실. 그
학문적 레벨은 이런 학파라고 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생활 전반, 국가 운영 전반에 그런 사상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훈구파는 이런 사람들이야. 살인파는 이런 사람들이야. 그쵸? 살인의 계보와 사화의 발생 보세요. 살인의 계보 보면 쭉쭉 요거 중요해요.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 그 다음에 고려 때, 고려 말에 온건 역성혁명파, 그 다음에 온건 개혁파, 그 다음에 조선 쪽 관악이 대두돼서, 왜냐하면 정도전 같은 경우는 관악파긴 하지만 뭐예요? 실질적인 정치적 학문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숭배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도전 같은 경우는 금세 다 제거당했잖아요. 이방원은 태조한테. 그렇기 때문에 관악파가 명맥이 끊어졌어. 살인파는요, 중앙정치 그때 다 막 제거당한 사람도 많고 중앙정치에서 배제당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지만 이 사람들은 어때? 정도전이 제거당할 때 이 사람들은 제거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정도전 같은 경우는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막 뜻을 펼치고 정치를 하긴 했지만 금세 제거당해서 훈구파로 모습이 변모가 된 거야. 만약에 세조의 계유정난이 없었으면 훈구파도 사실 없을 확률이 높죠. 아무튼 간에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때 훈구파와 살인파로 분파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선조 때 살인파가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향촌을 지배하게 되면서 선조 때 완전 만개가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살인파의 시대가 온 거예요. 15세기 말 뭐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보시면 사화가 이제 발상해. 훈구파와 살인파인데 사실은요,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여러 가지 경쟁이기도 하고 완전 분쟁이기도 한데 그 안에는 왕들도 들어가요. 특히 연산군 이런 사람들, 그리고 외척 세력도 들어가요. 제가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다 일일이 다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 제가 좀 자세하게 넣어놨어요. 요거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무오사화는 훈구파 대 살인파의 대결이에요. 갑자사화는 왕권 대 신하의. 특히 갑자사화 같은 경우는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의 그 패비 사건을 빌미로 해서 많은 제거가 이루어졌던 때예요. 그래서 영남살인 대부분이 몰락해서. 근데 이거 보면요, 무오사화 같은 경우도 살인파 제거됐죠. 지금 갑자사화 같은 경우도 훈구파, 살인파 다 제거돼. 앞으로 이제 살인파, 신진사를 막 다 피해를 보는데 죽지 않아. 이 세력이 제거되지 않아.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방에서 계속 올라오는 거야. 기묘사화 같은 경우는 조광조가 들어가요. 중요한 인물들 나온 건 다 외우셔야 돼요. 아, 갑자사화 때 조광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기묘사화 때, 갑자사화 다음이 기묘사화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인데 갑자사화는 연산군과 신하들의 문제야. 기묘사화 같은 경우는 조광조가 나와. 조광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하들 중에 그 문관이고 뭐 양반들 중에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정치적에서 이름이 알려진 경우가 많지 않아요. 특히 조선 때. 그러고 보면 조광조, 인조 반정으로 중종이 인조가 아니고 중종 반정으로 중종이 연산군을 제거하고 올라서면서 조광조 사람을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량과 신씨예요. 그래서 현량과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거제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연 강화하고 향약제도, 이 조광조란 사람은 굉장히 개혁적인 정치를 한 사람이라 한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할 말은 다 하고 사시는 분인 거예요. 성균관에 입학했는데 너무나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괴롭혀. 특히 신방내 있잖아요. 신방내가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신입생 환영회 때 너무나 정말 성균관 유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그 신방내 때 하는 행사들, 의례들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광조가 그것을 이제 왕에 건의해갖고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는 면도 있어요. 그 정도로 조광조가 굉장히 할 말을 하고 사는 그 아주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꿈꾸는 그 정치가 현량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이 향약제도,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는 나올 거예요. 소격서에서 보면 이제
한번 기억해보세요. 옥중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거기는 명종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그 명종 어머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난정 일파들이 나와요. 옥중화 보신 분들은 기억할 거야. 거기서 보면 소격서에서 계속 제사를 해. 그 어머니 대비가 계속 아들을 쪼아. 소격서에서 물자들을 많이 갖고 가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맨날 와서 괴롭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옥중화에서 좀 나와요. 옥중화를 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 제가 했어요. 조광조는 경연을 강하고 소격서 폐지. 왜냐면 소격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읽어보시면 되고 도교 행사가 너무 심해. 심하면요, 과하면요, 하지 않는 게 나아. 아무튼 간에 그리고 그 와중에 위훈 삭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조광조라는 물세출의 완전 정치가가 태어났어. 나와갖고 막 이런 개혁들을 해. 뭐 개혁이건 뭐 어쨌건. 그러면요, 나머지 세력들이 그 사람을 아주 보기 좋게 생각하겠냐고. 아주 눈의 가시로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묘사가 위헌 삭제 사건을 계기로 뭐예요? 기묘사화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조광조 등 신진 사료들을 숙청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중종도 어떻게 못해요. 신하들이 그렇게 하는데 빠져야지. 그쵸? 그분은 이제 뒤에 빠져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걸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진 사료가 또 피해를 당해요. 지금 보면 다 보면 사림들, 신진 사료들 다 제거당하고 있어. 그것이 뭐예요? 기묘사화예요. 그러다 이제 을사사화가 난데 을사사화는 외척 간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명종 때 일어난 거야. 대윤파, 소윤파, 정난정파 이런 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겨요? 윤원영이라는 사람이 정난정의 남편이었잖아요. 정난정도 아주 미천한 첩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윤원영이 전국을 주도하면서 대윤파, 사림 약화, 그러니까 대윤파가 득세하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신진사료 피해보고 그 다음에 외척 간의 세력 대립이 계속 일어나. 그리고 을사사화 일어나죠. 뭐 여기에 제가 아무튼 간에 외척도요. 대윤파, 소윤파인데 이제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을사사화까지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외척 세력이 명종 때 너무나 일어나죠. 그게 이제 계속 또 오면서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순조 때 또 뭐예요? 외척 세력이 일어나서 이제 뭐 여러 왕후들이 순원왕후 나오죠. 효명세자, 저희 신정왕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처음에는 이런 무오, 갑자, 기묘, 을사까지 왔어. 그 다음에 그럼 사화의 결과를 한번 보시라고. 어차피 사화의 결과는요. 사림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도요. 결론은 사림이 돼도 돼요. 그리고 정계를 주도하는 세력이 사림이 된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많이 제거가 됐는데도 살아남았어. 사화로 인한 사림의 정치적 위축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중앙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낙향하여서 중소 지주로서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용과 향학을 토대로 창촌에서 점차 세력을 강화해서 이제 계속 중앙 정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 때 정권 장악. 결국은요. 그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살아남은 사람이 강해지는 거야. 다 제거당하고 막 피해 있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방으로 내려왔어. 거기서 계속 내공을 쌓으면서 엿보고 있다가 드디어 선조 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정계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사림 정계로. 조광조의 계획 정치는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현란과 십시하고 아무튼 이 사람도 굉장히 사림의 향촌 지배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사림파 소속이기도 했지만 중앙에 뿌리 박힌 이런 세력들을 견제하려면 사림 세력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사림의 향촌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갖게 한 것이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예요. 굉장히 중요해. 요새는 조광조 얘기가 문제로 많이 안 나오는데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인물이 많지가 않아. 왕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요. 정도전이 그렇게 해서 제거당했죠. 일반 그 신하들로 보면. 그리고 크게 많이 이름이 나온 분이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광조인 거예요. 중종 때. 중종은 어떤 분이라고 써요? 드라마로 따지면 어느 왕? 중종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연산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산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연산군을 폐위시킨 중종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적에도 중종이 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왔어요? 중종이 대장금의 그 이마시구나 하시는 그분이 중종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종인지 몰라. 근데 중종이요, 굉장히 그 격동의 시기에 그 중심에 있던 왕이야. 그리고 이분이요, 완전 정통적인 왕권을 갖고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왕이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진성대군으로 사가에 있다가 올라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역사, 여러 가지 정치적 질곡사이에서 굉장히 아프셨어. 그래서 대장건 끝에 보면 거의 이분은 두러놓으셨잖아요. 그 배우는 두러놓다가 끝났어. 왜냐면 아프셔갖고. 얼마나 많이 힘이 드셨겠냐고요. 여러 막 사람들이 뭐만 하면 이 신하가 와서 난리야, 이 중전이 난리야. 그 중종의 부인이 그 명종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셔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변혁의 물결이 이루었어. 그 다음에 사림의 진출 과정 보면 성종 때, 연산군 때, 중종 때 나오죠. 명종, 그 다음에 선조까지 나와요. 여기 한 프레임이 다 넣었으니까 요거 꼭 외우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붕당 정치가 출현이 돼. 아, 그러면 살인파 대 훈구파 막 이랬는데 이제 드디어 붕당이 나오네. 붕당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붕당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요, 당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이렇게 갈라지면요, 문제가 생기기 나름이에요.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 그리고 기존에 내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붕당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아주 건강하게 잘 운영되던 정치체제가 갑자기 붕당이 일어나겠어요?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심들이 아까 말한 이조전랑이라는 당 하관의 벼슬아치들을 뽑을 적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은 관리 임명이 안 돼, 당 하관이. 아까 당상간 나눠지고 당 하관으로 나눠졌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요거는 잠깐 쉬고 또 할게요.